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창익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했습니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소득 대체율은 18년 만에 인상되는 연금 개혁인데요.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청년 세대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에 대한 평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토론에 참여할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노상윤 전북대 대학원 연금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토론하기 전에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는 돈을 꽤 늘리고 받는 돈도 좀 늘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년들은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은 물론 군복무에 따른 혜택도 모두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돈을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조금씩 올려 13%까지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혜택,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가운데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출산에 따른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씩 인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무려 27년.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는 건 18년 만입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수개혁 실패로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우려가 커지자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을 43%까지 양보했고 국민의힘도 크레딧 확대 등 민주당 조건을 일부 수용하면서 개혁안은 극적 타결됐습니다. 20일 다 3년 되지 않았나? 3년 걸렸네요. 22일 5월 말까지 이거 합의를 못했으니까. 이번 개혁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일부 우려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은 받는 사람이 논의하고 내는 사람은 배제했다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가혹한 계약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폰지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앞으로 꾸리기로 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자동 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인데 이를 놓고 반발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소감부터 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성주 전 이사장님부터 먼저 느낌부터. 저는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했고요. 또 21대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개혁을 시도를 했다가 또 윤 대통령 거부로 못한 적이 있고 이번 이제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미흡한 점도 있고 불만도 있겠지만 그 어려운 연금 개혁의 과제를 여야가 정책 합의로 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노 교수께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쨌거나 이번 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거쳤고요. 그때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이해, 어떤 성호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기금 고갈 연도를 다소 늦췄기 때문에 이제 뭐 구조 개혁이 됐든 또 다른 뭔가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벌었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좀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떠한 그런 그 개혁 참여자들의 폭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미래 세대의 어떤 게 재정을 부담해야 할 그런 사람들의 더 많은 참여가 앞으로 좀 있었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연금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 모수개혁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분자 부모도 아니고 숫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제도든 간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완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이제 보완하는 게 개혁인데요.
연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이 일치해야지 지속하는 건데 내는 돈의 액수는 줄어들고 받는 돈의 액수가 늘어나면 이게 오래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하는데 개혁에는 이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집이 좀 좁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늘리는 방법이 모수개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구조개혁은 아예 2층을 올리거나 아니면 1층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집을 고치는 것을 모수개혁, 구조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수채 이야기한 모수개혁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구조개혁은 아예 국민연금의 자체 구조개혁도 있고 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한 구조개혁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집지키를 예로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좀 쉽습니다. 네. 자, 이번 연금 개혁 과정의 핵심 쟁점을 좀 되돌아보면 어떤 게 있는지 두 분에게 좀 말씀을 먼저 묻겠습니다. 노사원 교수께서. 예, 특히 이제 2024년 4월에 있었던 그 공론 조사 결과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 그때 여론은 한 56%를 이 안을 선택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를 유지하는 안에 약 42.6%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인상하는 만큼 더 많은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국민은 원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김재진 사장님께서. 예, 우리나라 연금 개혁 과정에서는 약간 보수와 진보가 입장이 확연히 나뉩니다. 보통 이제 보수 쪽에서는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이고 진보 쪽은 소득 보장을 더 우선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인 민주당은 소득 보장을 더 강조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강조하면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쳤는데요. 지금 이번에 그 과정에서도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보험료를 13%로 올리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됐습니다. 문제는 소득 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0%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처음에는 50%, 그래서 다시 45%로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서로 조정을 해서 43과 45로 21대 국회 말에 마지막 그 절충을 남겨둔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안 된 건데 결국은 소득 대체율을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건데 그 핵심은 부담을 늘리되 혜택이 늘지 않으면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담도 늘리고 혜택도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즉 더 내고 더 받는 형태로 간 민주당 안이 이번에 채택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재정 안정화 장치입니다. 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민주당은 반대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막판에 합의가 어려웠지만 결국은 그거는 국힘이 양보하면서 서로 간에 합의에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노 교수님, 이번 개혁안을 두고 2030 세대들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 더 내고 더 받겠다가 아니고 안 내고 안 받겠다라든가 차라리 폐지해라. 상당히 좀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청년들에게 절대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 어떻게 수용하시겠어요? 지금 20대면요. 2005년 이후 출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0대이면 1995년 이후의 출생자입니다. 그러면 기금 고갈 시나리오를 이제 적용해서 한번 연계시켜 보면 2023년도 복지부 발표를 기초로 해볼 때 2055년에 그때는 2025년에 이제 고갈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그게 이제 1990년생이 이제 65세가 되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갈 연도를 연장해서 2071년이라고 하는데 2071년도에 이제 65세가 되는 그 대상은 200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현재 이제 고등학생이거나 이제 대학 초년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열심히 보험료를 냈는데 이제 자기들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보험료를 냈는데 막상 이제 연금을 받아야 하는 타이밍에 기금은 고갈이 됐고 그러면 뒤 후세대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연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무리 기금이 고갈되어도 국가가 그 연금을 지급 보장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젊은이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바로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도 아닌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더 나눠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국가가 연금을 지급한 순간 국민연금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보험이 납부자가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거 자기들의 어떤 보장은 안 되고 열심히 그냥 부담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구조개혁이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연금 없이 우리는 그냥 자기들 스스로 노력에 따라서 그냥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좀 극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18년 만의 개혁인데 정치권에게 그동안 뭘 했느냐는 아까 말씀하신 거죠. 2030 세대들의 불만이 우리 이사님께서도 그 사이에 이사장님도 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이 사이 18년 사이에 있었던 세대의 정치적인 역할들을 맡으셨는데 청년들에게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책임 있게 여러 정부들을 거치면서 연금 개혁을 좀 진작했더라면 미래 세대에 대한 불안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 됐을 것입니다. 그건 결국은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거든요. 일반적인 민간보험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민간보험은 내가 낸 만큼 혜택받는 구조라면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 제도는 내가 조금 덜 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냈더라도 많이 낸 만큼만 혜택받는 제도가 아닌 즉 계층 간 세대 간 연대에 의해서 성립되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내가 더 불리하다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앞선 세대가 이미 부담했던 걸 가지고 지금 세대도 혜택을 보는 거고 또 내가 은퇴하면 소득이 없잖아요. 노후 생활을 하려고 본다면 내가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다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일종의 비축해뒀던 걸 가지고 내 쓰기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 다음 세대나 또 정부가 그 부족한 부분 메꿔주는 이런 연대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내가 부담이 늘어나고 혜택은 적은 것처럼 보여서 불만이 생기겠지만 긴 시간, 몇십 년 동안의 제도가 쭉 진화하면서 새로운 대안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렇게 불안과 불만을 내세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 기본 철학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보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 개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이 지금 개혁신당이죠. 이준석 의원이 좀 격한 말을 했습니다.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 이 폰지 사기가 피라미드 여러 사람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누구 한 사람한테 주는 방식,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와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청년층이 독박을 쓰고 86세대가 또 세대시잖아요.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또 범주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86세대가 뭐 꿀 빠는 거다 이런 정도의 좀 심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치인들이 특정 층을 대변하는 건 좋지만 그 언어 표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 불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몇십 년 후에 노후를 준비하라는 게 먼 얘기처럼 들리는 거고요. 또 현재 은퇴를 앞둔 50대 입장에서 보면 목전에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연금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세대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정부라고 하는 건 모든 세대와 계층, 지역, 성별에 균형 있는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 세대 입장에서 벌써 불만 갖겠지만 지금 현재 50대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어렸을 때 무슨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무상교육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육료 지원 다 받고 있죠.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급식까지도 제공하잖아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대는 혜택을 사실 거의 못 받았고 국가로부터. 그런데
자기 부담은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0대, 60대가 나중에 노후에 빈곤이 빠지면 결국 국가가 세금을 동원한 재정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뭐 그게 누가 나옵니까? 미래 세대가 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연금 제도에 의해서 노후가 보정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줄어드는 이런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한 보험료 인상, 소득 대출 인상은 그 현재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보험이 더 낼 일도 없고 연금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50대 같은 경우는 요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보험료 납부는 빨리 하고 실제로 소득 대체율의 혜택을 많이 보지 않아요. 오히려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한 효과를 제일 많이 보는 건 현재 20, 30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했던 연금 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하다고 얘기하는 건 실제 사실과 다른 거다. 이렇게 좀 오해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연금 투자로 올해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낸 걸로 15% 정도, 그리고 뭐 160조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올해 지금 사상 최고 수익을 올렸는데 이 정도로도 부족한 겁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런 걱정들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일종의 규모 효과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1,200조의 기금이 이제 1,000조 원대 그 기금이 매년 창출하는 기금의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연기금의 어떠한 그런 투자 전략이 소위 자본 차익,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적립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진국의 어떤 민간 연금이라는 거 보면 이제 배당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자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해가지고 이게 적립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피크를 찍고 2040년대 피크를 찍고 하락한 시점에 이제 많은 자산들을 팔아서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만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 이렇게 피크를 찍고 계속 팔아가지고 현금 흐름을 줘야 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될 테니까 고갈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미국의 상장 리츠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상장 리츠 시장은 미국 전체 국민의 51%가 자기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장입니다. 그 이유가 분기 배당 종목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월 배당 종목도 뭐 10여 종목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이제 매력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요. 근데 그 시장의 시가총액도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800조 원 시장입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시장에 상당히 지분을 높게 갖고 있죠. 그러면 국내 시장에 국민연금이 발휘할 수 있는 주주권, 의결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상황이고 요즘 주주 행동주의라 해가지고 주주의 권익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당 주기를 늘리고 배당 규모를 높여라. 거기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 우리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를 하고 있는 유보금이 무려 한 2,000조 원이라는 그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국내 시장에서 이러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배당 주기와 보다 빈번한 배당 주기와 보다 많은 배당금을 꾸준히 투자자들에게 주게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국민연금 측면에서는 자본 차익에 대한 어떤 이익에 플러스돼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되고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솔직히 그런 리츠 시장에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평균 15% 정도의 투자 비중을 갖고 있다고 미국 리츠 협회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빨리 그런 글로벌 포트폴리오 수준만큼의 배당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조로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하게 기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기금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자산을 팔지 않고 그 자산으로부터 형성되어지는 배당 현금 흐름과 이자 현금 흐름으로 보다 고갈 연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존재하고 또 하나 기금이 지금 목표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높였다고 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연기금에 비해서 저는 볼 때 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15%, 13% 수익이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제 기금이 크다 보니까 어떤 규모의 저는 효과라고 봅니다. 그 규모 효과로 꾸준히 수익을 더 제고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만큼 이제 투자 대상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이번에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과거에 이제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대체수로 구분했던 것을 보다 다양한 상품군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 투자 기회가 많이 있는 곳에 보다 정확한 전문가들을
그 위탁 운용을 전문용 위탁 운용을 맡겨가지고 수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나아가서 1,000조 원이 넘는 이제 시점이 돼서는 스웨덴의 AP 연금처럼 좀 연금을 쪼개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연금을 쪼개는 쪽에 애를 가져온 것이지 그 AP처럼 운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멀티에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뭐 지역이 됐든 투자 대상이 어떤 자산 유형이 됐든 상관없이 뭐 위험은 줄이면서 수익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펀드 우리가 멀티에셋 펀드라고 하는데 그 멀티에셋 펀드에도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도 조 단위의 투자를 결정했지만 이거를 조 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수백조의 어떤 멀티에셋을 좀 크게 만들어서 해외에 유능한 위탁 운용사에 맡기고 그들의 운용 성과와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보다 적극적인 좀 보다 이제 액티브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국민연금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사실 흐름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그래프가 그 예상 금액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 걱정인 건 어느 순간에 소진이 된다는 전제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프 자체가 재정이 우상향한다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겠지만 결국 떨어진다는 거고 이번 개혁도 마찬가지지만 2056년에서 열심히 늘렸을 때 지금 71년까지 늘렸다고 하는데 결국 71년도에는 또 소진이 된다는 의미인데 자 이거 71년 15년 늘리니라고 이렇게 진통을 겪나 뭔가 좀 다른 대안이 있나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보장 제도다. 사적인 보험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전제를 해야 되고요. 그게 가능하냐? 어렵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공동체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세계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연금제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인데 1889년에 비스마르크 시대 때 했어요. 근데 그게 그 기금이 잘 운용되다가 히틀러가 전쟁하면서 다 돈을 써버려서 전후에 서독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시 또 조달하면서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기금을 많이 수익을 올리면 잘 운용을 하면 보험료 더 안 올려도 되지 않고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건데 현재 아무리 기금 운용을 잘하더라도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즉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5%의 수익률을 올려서 약 한 뭐 100 몇십조를 벌었다고 하지만 제가 연금 이사장 하던 시기 전후로 해서 3년 동안 평균 10% 몇십조씩 벌었지만 2040년, 50년 때 되면 연금으로 지불해야 될 액이 매년 100조입니다. 그러면 10년 그렇게 지불하면 1000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금 운영의 목표는 이 소진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수익률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해야 되지 이게 위험 자산처럼 고수익을 노리고 달려들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 운용에서 제일 원칙은 안정성이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게 필요하고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든가 운용 방식을 달리면서 어쨌든 간에 위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놓여 있고요. 또 고작 이 정도 해놓고 잘한 연금 개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제가 연금 개혁은 혁명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육중한 몸집에 코끼리를 옮기는데 단박에 뛰게 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이번 모수 개혁도 한 걸음 나간 거예요. 그 다음 2단계, 3단계 개혁 조치를 통해서 미래 세대도 불안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의존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자, 국민연금도 대표적인 공적연금인데 이 교수님 이게 공적연금이다 보니까 사회적 기능과 역할 좀 환기하는 분위기에서 좀 얘기를 좀 한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우리가 민간연금이라든가 다른 그 연금과 생각할 때 가장 크게 이걸 생각이 됩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고요. 그다음에 소득
그 세대 간,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은 이제 세대 간 그 재분배 기능과 이제 소득 계층 간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면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노인 세대를 이제 부양하는 어떤 그 차원에서 사회적인 어떤 통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의의가 있다는 거고, 이제 소득 계층별 소득 재분배 기능은 우리가 그냥 민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적립한 만큼 뭐 적립을 많이 했으면 연금 많이 받고 적립을 조금 했으면 뭐 연금 조금 받고 이런 구조인데, 지금 국민연금은 소득 그 중산층 이상의 평균 이상의 소득을 낸 사람은 자기가 낸 것보다 좀 덜 받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 소득 계층보다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약간 조금 제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이런 급여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적연금이 갖고 있는 기능이고, 더 또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민간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약속된 그 연금이 물가 상승에 연동돼서 실질 가치가 보장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국민연금만 뭐 처음 내가 100만 원이라는 그 연금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받는다고 정해지면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실질 가치는 계속 100만 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잠깐만, 마지막에 그 얘기해 준 게 중요한 게 그 딱 보장이 된 금액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게 지금 자동 조정 장치라는 개념인데, 네. 이게 경제 상황이나 뭐 인구의 증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용이 돼서 실제 내가 받는 액들이 좀 조정이 가능하다. 내가 뭐 200만 원 받아야 되는 갑자기 1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두고 지금 국민의힘은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동 조정 장치의 작동 원리 때문에 젊은 세대가 불만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계돼서 수급 개시 연령을 이제 늘려야 되고, 오히려 이제 급여액은 줄여야 되고 보험료는 올려야 되는 게 대세적인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런 전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동 조정 장치는 근본적으로 이제 재정을 균형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동 조정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기에는 이 상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을 당겨주고 급여를 더 많이 주고 보험료를 낮춰주고 하는 쪽으로 자동 조정 장치가 작동을 하겠지만, 우리의 인구 사회적 구조, 경제 성장이라든가 투자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를 놓고 볼 때 그런 상황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뭐 두말 없이 심각한 부분인데, 제가 뭐 최근에 교육청 출입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한 2년 전에 12,000명, 초등학교 입학생이 12,000명 정도인데 매년 1,000명씩 전라북도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12년 뒤면 초등학교 입학생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동 조정 장치나 이런 기능들 도입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면 다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빨간불이 켜진 거잖아요. 그게 심각하죠. 이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결국은 정치가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권력 다툼만 항상 벌이는 걸로 국민들한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신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이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은 이미 겪었는데 우리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심각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써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또 어려워요. 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몇십 년에 걸쳐서 나타나도록 하는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동 조정 장치는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도에 태어나는 사람 인구수와 그들의 수명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연금액이 조정되도록 삭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대 간 공평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미 그런 제도를 도입했던 나라들의 경우에 실제로 연금 삭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 해결을 취합니다. 결국은 그 정부가 메꿔줘요, 또 차액을. 그러니까 이게 당장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훌륭한 수단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도입하는 건 별로 없다. 왜냐하면 당장 연금을 받게 될 세대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냈는데 내 연금이 깎인다고 하는 불안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정하게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그 재정을 지속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사실은 보험료 인상입니다. 근데 보험료 인상은 부담이 늘기 때문에 동의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거는 쉽게 얘기하면 월급을 받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늦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세를 지금 멈추게 돼 있는 거를 일본처럼 65세, 70세로 늦춰주면 그만큼 더 일을 하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연금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액수도 늘어나고 받는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연금 제도도 상당히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수단들을 먼저 쓰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뒤에 그 질문을 드리려고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년 연장이랑 그 연금 개시 시점 관련해서 뭐 공무원 개혁이든지 일반 개혁이든지 해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시키고 연금 개시 시점을 그때 이게 좀 더 미룰 수도 있고 대신 5년 동안 정년을 연장시키면서 또 우리가 더 연금을 더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논의를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사실은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실현했고요. 최근에는 70세까지 연속 고용을 그러면 권유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강제성은 아니고 자발적인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도 60세에 멈춰져 있잖아요. 이 논의가 된 지가 벌써 저도 기억에서 수십 년인데 왜 우리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못 해내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 자꾸 국민들 보고 더 부담하라, 더 줄여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60세 이상도 더 일하고 싶어요. 그 더 일하고 싶은 요건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는 제도들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 종사자의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불만이 많겠죠. 그러면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나 하지만 여러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 연장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내가 굳이 연금을 빨리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65세까지 늘려서 일을 하게 돼서 소득이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에 연금을 더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받는 액수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노후 보장 문제와 재정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수개혁 말고 전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 집의 뼈대를 바꾸는 구조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구조개혁의 좀 필요성은 당연히 뭐 공감하실 거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먼저 노 교수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재원을 형성함이 있어가지고 지역가입자는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보험료를 부과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그 직장이 반절 그리고 가입자가 반절을 냅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 중심적 생산 구조로 가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은 그만큼 고용 창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뭐 플랫폼이라든가 AI 기술이라든가 로봇 승자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생산한다 이거죠. 저는 구조개혁에서 꼭 다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도한 자본 중심적인 그 생산 구조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국민연금의 재원,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젊은 층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포함해서 다양한 공적 이전 소득을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들의 재원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그런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재원을 약화시키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크레딧 제도도 중요하지만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일종의 띵크족이라고 하죠. 후세를 낳지 않고 그들만의 즐기는 문화 쪽의 삶의 경제를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일정 부분 더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을 하고 사회적인 비용,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 많이 하고 해서 그런 쪽에 상대적인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개혁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봐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구조개혁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제 집을 비유해서 구조개혁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만 가지고서는 사실 노후 보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국민연금의 수령 액수가 너무 적은 사람들은 결국 국가가 기초연금 같은 조세 기반의
연금 제도를 위해서 노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부담률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모수 개혁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놓쳐버렸어요. 지났어요. 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아무리 만지작거려봐야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현재 일시불 형태를 거의 대부분 받고 있어요. 이거를 연금화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 합치게 되면 노후 보장이 가능한 겁니다. 현재 부담료 측면에 봤을 때 국민연금이 보험료 13%고 퇴직연금이 기업주가 고용주가 100% 부담 8.3%. 이거 합치면 21.3%예요. 그리고 현재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이 18%이기 때문에 부담료 측면에서는 이미 그걸 능가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잘 운용하면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메꿔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이거 역시 엄청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만드는 게 결국 정치의 힘이고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저는 다음 새 정부가 이제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음 국회에서 하게 될 텐데 너무 수치에만 좀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 것인가 이런 거를 찾아내고 사회적 합의하면 거기에 해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 더 올리지 않고서 노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 청년 세대 불안을 좀 걷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국민연금의 구조개혁과 또 정치권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톱파보기 이어집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뉴스 톱파보기 김선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재작년 잼버리 때 쓰인 건물이 있습니다. 새만금에 그 400억 원 가까이 들여놓은 운영본부 건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 건물 운영권을 두고 세계 스카우트 연맹하고 전북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현재 새만금 간척지에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작년에 열렸던 잼버리 대회를 위했던 건물이고 원래는 대회 기간 동안은 운영본부로 사용하고 대회가 끝난 이후에는 잼버리 기업 공간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약 430억 원을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요. 10년 전에 전북도는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 위센터 운영을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대회가 끝난 후에 돌연 계획을 변경해서 이 대원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전북도에게 1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 즉 약속대로 운영권을 달라고 했고 당시 송하진 전 지사가 서명한 이행 보증서까지 제시하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잼버리가 끝난 지가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활용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당초 계획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잼버리 유치를 위해 제출된 계획서를 따르면 대회 종료 후에 부지를 청소년 교육 및 국제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계획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미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센터를 운영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즉 해당 계획서는 허위로 작성됐었고 실제로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잼버리가 끝난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전북도가 지금 잼버리 이슈에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이게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원래 이 센터가 잼버리 대회 때 활용하기 위했던 거기 때문에 잼버리 개최 이전인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부지 매립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잼버리가 끝나고 거의 1년 뒤인 작년 6월에서야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때문에 대회 기간 중에는 그 미완성인 건물 부분을 잼버리 병원과 운영본부 등으로만 활용을 했었는데 이처럼 잼버리 대회 때 막상 그 센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 센터를 놓고 전북도에 말 바꾸기 논란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서는 내용이 감사원 감사 결과 허위 작성됐던 걸로 다 드러났고 그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 부지는 야영장에 적합하지가 않았고 또 부지 선정 당시에도
전문가의 조사 과정 없이 육안으로만 관찰을 한 뒤에 부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들로 센터 활용 계획이 계속 번복됐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북도가 위 센터의 관리 주체를 전북도 교육청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활용이 좀 잘 됐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농협이사 선거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이 지금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금 대의원들 90여 명이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이번 건은 돈봉투 잔치로 얼룩진 농협이사 선거 사건인데요. 마치 80년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현재 발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북 전주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건입니다. 12명의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출마한 A씨와 B씨가 선거권을 가진 한 대의원을 찾아가서 서로 자신을 뽑아달라면서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후보자 C씨가 있는데 이제 이 C씨가 그 대의원을 찾아가서 이번에는 현금 100만 원을 건네면서 앞서 돈을 건넸던 후보의 정보와 받은 돈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C씨는 대의원에게 돈을 건넸던 후보자 A씨와 B씨의 정보를 알아냈잖아요. 이 정보를 전주농협 감사에게 다 보고를 하고 근데 본인이 직접 B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전주농협의 비상임이사 후보들이에요, 지금. 예. 이분들이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당사자로 지목된 후보들은 다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그중에 특히 B씨는 조작된 주장일 뿐이다. 전혀 그런 적이 없다. 또 C씨는 나는 농사꾼일 뿐 전혀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선관위는 관련인들에 대해서 그 후보자를 박탈하고 징계를 좀 내려라. 그리고 경찰은 이를 좀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선관위는 해당 사안이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바로 그때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이를 좀 조사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선관위의 이런 태도는 사실상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 수사가 확인이 될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또 선거 결과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예, 농협조합법 50조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혹은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이나 물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품 제공이 확인될 경우에 해당 선거에서 이미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협법은 당선인이 선거 규정을 위반해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좀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이재명 암살단 모집글이 논란입니다. 이게 대통령 후보가 된 지금 민주당 후보인데 이 인천인 것 같아요. 30대 A씨가 글을 올렸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올렸으며 경찰 수사 지금 경과 과정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른바 이재명 암살단 모집 사건인데요. 맹주환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 중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에 연락 바란다. 그리고 총과 칼, 석궁을 준비했다. 이런 글이 SNS에 올라왔던 겁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에 IP 추적을 통해서 이 글의 게시자를 찾아냈고 편의상 그 게시자를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를 긴급 임의 동행해서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금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긴 한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입니다. 그 암살단 모집 공고에 그 과정에 총과 칼인지 활인지 잘 모르게 석궁까지 준비를 했다라고 이게 구체적인 범행 도구 이런 것까지 제시를 했는데 자, 이런 표현들이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예,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뭐 테러 방지법 위반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이재명 후보자 개인에게는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건데요. 대법원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총과 칼, 석궁을 준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구체적인 살해 수단까지 언급한 거기 때문에 명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서 협박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 씨가 이제 걸려서 나중에 조사받는 과정에 장난 삼아서 글을 올렸다. 예, 맞아요. 하지만 이 협박죄를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 이게 그 반의사 불벌죄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예, 그렇습니다. 처벌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처벌이 되는 건데 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심심해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범행 동기와는 관계없이 그보다는 더 객관적인 요소들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A 씨가 올린 내용은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근데 이 협박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인 이재명 후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톱파보기 김선화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대한 감사 결과 조직위와 여성가족부, 전북도 모두 대회 준비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결과를 계기로 전북 자치도 역시 스스로를 엄격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전주MBC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